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손자병법 3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39번째 강의는 지금 우리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9번째 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9번째 편 제목이 뭐였죠? 예? 행군. 예? 군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예? 산에서는 어떻게? 물에서는? 또 택지에서는? 육지에서는?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른 군대의 운용, 그리고 주둔, 상대방과의 전투, 전술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손자병법 13편 중에 9번째 편, 행군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손자는 행군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그만 단서도 놓치지 말아라. 요즘에 과학적 수사 있죠? 얼마 전에 은행강도 잡힌 것도 뭐예요? 아주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썼던 그 말투, 기관의 임무는 뭐냐? 예? 군인들이 쓰는 말투다. 그러니까 방금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라든지, 또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종합을 해서 단서를 찾아갖고 왜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울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우는 건 단서고 비가 오는 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단서도 놓치지 않고 그 단서를 통해서 다가올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자 수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초라고 해서 초석, 주춧돌 초자죠. 주춧돌 초자에 물 젖을 윤자, 초윤 장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주춧돌이 촉촉하게 물에 젖어 있으면 별장자, 우산산자, 뭘 편다? 그래요? 주춧돌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펴요? 왜 비가 오기 전에는 이제 습도가 많아지죠. 근데 이제 이 습도가 많아지는데 그 습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섬돌이나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그 주춧돌이 있잖아요. 거기가 일단 척척해져요. 네? 돌에 습기가 가장 많이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비가 안 내리는데 딱 가다 보니까 기둥 주춧돌에 물기가 슥하고 윤 젖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뭘 준비해야 돼요? 비 오겠네 하고 우산을 쫙 펴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뭐예요? 이게 조짐. 그리고 이건 뭐예요? 행동. 뭐에 따라서요? 이 조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유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미리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요만한 예측은 다 있어요. 조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큰 병 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가 붓는다든지 반드시 그 조그만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그거 무시하고 넘어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병 걸리잖아요. 일기예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일기예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기상도를 보고는 이런 조짐, 이런 기압골, 이런 정도의 풍향이면 예년의 예로 봐서 이만큼의 비와 이만큼의 날씨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는 바로 이 예측의 정신, 즉 주춧돌이 물에 젖어 있으면 비가 올 걸 알고 우산을 펴라!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를 장군이나 군대에 나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이제 이러한 예측, 조짐을 보고 어떠한 나의 행동을 준비한다. 이런 예측을 32가지의 예측법, 32개를 펴내요. 오늘 배울 게 32가지의 예측법입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이러한 조짐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측이 아직 초보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라 그래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과학으로까지 승화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 아이고야 어깨 걸리다야 아유 신경통시만 뭐라 그러죠 그다음? 아유 비가 올려내다 보면 저녁 비가 쫙쫙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냥 예측이지. 그럼 과학과 예측은 어떻게 틀린가? 과학은 언제나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노인 양반이 허리 아프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한 예측이고 과학은 언제나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에서 과학적 태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손자는 그 단계까지는 안 넘어왔어요. 기압골을 그리고 무슨 분석을 해서 공리화시켜서 법칙화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봐갖고는 뭐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러니 우린 뭘 준비한다 이 정도는 손자가 32살 두 가지를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저는 이 32개 32가지의 그 예측법을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적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하냐. 자, 이런 손자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근이 정자. 적근이 정자는 시기 험야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기 험야라. 자, 손자가 예측하는 예측법 첫 번째가 이거예요. 상대방 적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건 분명히 믿을 시자 그 적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험한 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덤벼 이럴 텐데 바로 앞에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함정을 파놨든 아니면 내가 때리려고 할 때 갑자기 퍽 하고 때리든 뭔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예측 이게 이게 조짐이죠. 상대방의 지금 현재의 행동이죠. 그 행동을 보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내리란 말이에요. 아까 주춧돌이 젖은 걸 보면은 우산을 펴라. 이것처럼 상대방이 내 코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저렇게 아무 미동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저런 뭔가 이게 내 함정 파놓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인생 살면서 보면은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상해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요?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믿는 게 있는 사람은 좀 차분해요. 펄펄 뛰는 사람은 겁 하나도 안 나요, 사실. 덤벼 이런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주 하고 그냥 이런 사람은 분명히 뭔가 숨겨진 히든카드라 그러네. 뒷주머니에 딱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주변도 보면은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은 별로 그 사람 속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꼭 하니 입도 안 떠고 그래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겁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부 계속 이 얘기에 지금 오늘 할 얘기는 계속 32개 다 해버릴까요 그냥? 저기 이번에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그런데 도전 나한테 자꾸만 와서 찝쩍찝쩍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인지진여라 이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엔 가까이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먼 곳에 있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가끔만 도전을 해와요. 몇 사람을 보내서 야 싸울래? 그건 분명히 상식 바뀌거든요. 그건 반드시 그 사람 의도에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아갈 진짜 뭔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 곳에 있는데 자꾸만 와서 톡톡톡 치는 건 절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람 바라는 게 뭐예요? 너 쳤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와서 톡톡 때려도 여러분 절대로 아니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뒤통수 탁 치면은 그건 분명히 뭔가 내가 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 거예요. 그 속뜻을 아시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때리는 경우도 있죠? 없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꾸만 나와서 충동질하고 나의 감정을 자꾸 붙돋으려고 그러고 도전, 자꾸만 툭툭 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분명히 내가 싸우기를 바라야 하니까 그런 의도로서 그러한 그 미끼를 거는 거라는 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손자가 이제 적의 행동을 보고 이러한 그 의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추출해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 적의 행동이 이게 지금 뭐예요? 평상시하고는 좀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의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뭐 그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그렇겠지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지 말고 상대방이 전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저 사람 처지에 저 사람이 뭐 부자도 아닌데 갑자기 막 이만큼 돈을 나한테 싸다 줬어요. 그거 얼른 받으면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건 다시 한번 뭔가 그 사람 그 의도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는 뭐 상대방 전차가 쫙 나와갖고 내 측면을 둘러싼다. 그런 조짐을 보이면 아 이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손자는 이러한 적의 행동의 조짐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를 캐치해내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그러니까 하다못해 왜 동물이나 식물의 움직임을 보고도 그 예측, 조짐을 한번 이렇게 캐치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네요. 조기자, 새가 갑자기 푸드득하고 날아오른다. 그러면 내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예측이에요? 이런 조짐이 있으면. 네? 아유, 잘하시네요. 이거 보셨나? 적이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뜻을? 아유, 어떻게 군대 생활 해보셨나요? 군대에서 배우셨어요? 그럼 현대 야전 교리에서도 이게 지금 사용이 되네요. 새가 갑자기 푸드득 날아오르면은 저기에 분명히 적이 매복해 있다거나 있다는 것이다. 그 수색대 있는 사람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가 오르니까 저거 잡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생을 이제 전투를 하면서 요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과학적 사유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요만한 단서라도 뭐예요? 자세히 뜯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 단서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럼 저 질문 하나 더 해야겠네요. 저쪽 군대에 새가 갑자기 이제 새가 저쪽 성체 군대에 모여들고 있어요. 성집자, 모여들 집자. 저쪽에 새가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예측을 어떻게 해요? 네? 안전하다. 석이 비어있다. 빌허자. 이제 다 손자병법 뭐 도통을 하시는 거예요. 새가 갑자기 모여든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만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새가 확 모여들어서 그쪽에 막 모여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비워놓고도 나를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인 줄 알아차리는 뭐 요런 조짐을 보고 요런 예측을 하라.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질문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동식물 말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예. 무슨 뭐 특별한 사상을 보는 것보다 옛날 2500년 전에 옛날 사람들 군대에서 전쟁할 때는 요런 거 보면 요렇게 알았구나. 이런 게 이렇게 하나하나 얻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질문이요. 자, 이번엔 먼지.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도 많고 하지만 중국의 평지도 많으니까 평지가 광활한 대평원이니까 이제 먼지의 종류를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 진영에서 먼지가 갑자기 위로 샥 하고 높고 날카롭게 솟아오르면 저게 마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왜요? 아니, 마차는 속력이 있으니까 먼지가 높이 날카롭게 오르죠. 반대로 상대방 진영에 먼지가 낮고 넓게 퍼져서 먼지가 막 부글부글 있으면은 결국 누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보병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보병은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먼지가 낮게 퍼지죠. 계속 가보죠. 이번에는 먼지, 동식물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의 언어, 말투를 보고 예측하는 거.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15번째 계측에 무약. 네. 자, 지금 상대방의 언행을 보고 그 언행을 갖고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약. 사전에 특별한 약속도 없이 갑자기 와갖고 청할 청자에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미리 연락도 없이 와갖고 우리 그냥 그만 화해하자. 요러는 놈은 분명히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그냥 화해하자. 이건 분명히 그 뒤에 뭔가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게 아주 낮아요. 낮출 빗자는 뭐예요? 말은 그냥 아이고 하면서 자기 말을 촥 낮추면서 정말 제가 쇠내가 뭘 알겠나요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듯 하면서 할 준비는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 준비를. 그런 놈 분명히 공격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와서 말은 공손하게 하는데 뒤에서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공격 시간을 잡아놓고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와갖고는 우리가 싸우긴 뭘 싸워요 하면서 겁나죠. 왜 우리 우술소자 그리고 이 속리자 소리장도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웃는 속에 감출장 칼도자. 뭘 감추고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속에 칼이 감추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 크게 내지 않습니다. 진짜 칼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뭐예요?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웃음 속에. 구밀볶음, 밀은 뭐예요? 이 달콤한 꿀 같은 밀자. 그 다음에, 배복자의 칼검자. 이런 얘기 있죠? 구밀볶음. 이 당나라 때, 당현종이라고 있죠? 양귀비한테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 황제요. 당나라 당현종의 신하 중에 이림보라고 하는 수풀림자에 이림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냐면 자기 당나라 현종을 양귀비랑 같이 주색에 빠져놀게 하고는 자기가 조정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화내지 않고 뭐예요? 입으로는 아주 꿀처럼 요즘 보니까 아주 걱정이 많아요. 요렇게 입으로는 아주 꿀처럼 좋은 말 하면서 배복자 칼검자. 배는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적을 제거해버렸대요. 그래서 신당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이림보라고 하는 재상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구밀복검의 사람이다. 겉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배에는 뭘 감추고 있어요? 칼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쳐서 우리는 보통 구밀복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 약속 없이 와서 화해하자고 청하는 사람? 와서 말은 공손히 하면서 준비는 더 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뭔가 음모가 있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문장 보면은 아유 세상 그냥 웃음을 웃음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든 달콤한 저 말 속에 검을 감추고 있든 그냥 아무리 감추고 있더라도 그냥 받아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인생사 우리의 꿈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설령 칼을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칼을 찔리면 아프잖아요.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건 이게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수천 명, 수만 명 군사들의 생명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딱 잘못해갖고 저 사람이 웃는다 그래서 나도 같이 웃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만 명 군사의 목이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그 장군노는 아주 감정은 아주 착각 제거를 시켜버려야 돼요. 뭐 인간적인 뭐 정, 예? 아니 냉철해야 되는 거니까 왜 내 혼자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만 명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상대방이 왜 나한테 와서 아무 약속도 없이 저렇게 화해하자고 할까? 상대방이 왜 나한테 저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저럴까? 그럴 때 분명히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방심이란 말이 뭐예요? 이 방심.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탁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맹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방심이란 얘기가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인유 개견 부지 구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맹자가 이제 그 당시 사람한테 이런 얘기.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닭개자 개견자, 자기가 기르던 닭이나 개가 어디로 도망가서 놓을 방자 잊어버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놈의 잃어버린 닭이나 개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던 개나 닭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돌아다니죠? 예. 그거는 알면서 지 마음 잊어버리는 거는 찾으려고 한 그것조차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맞아 요즘 뭐 개들 요즘 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그 개는 그렇게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마음 삐뚤어진 건 자기 마음 버려진 건 왜 못 찾는지 그 맹자의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왜 방심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손가락 5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손가락이 뭐죠? 이 무명지지요. 오죽하면 이 4번째 손가락 이름이 뭐예요? 무명지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손가락. 왜 이름이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검지, 약지, 엄지, 약 다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뭐에 쓰나? 이거는 이렇게 약 질 때 이거 쓰죠. 막걸리도 이렇게 질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가리키고 최고야. 근데 요거는 무명지란 말이에요. 무명지라고 하는 건 손가락 5개 중에서 특별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맹자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명지가 있다고 치자. 근데 요게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는데 내 무명지가 구부러졌다 그래서 일하는데 무슨 큰 방해받아요? 내 무명지 구부러졌다 그래서 무슨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놈의 구부러진 내 무명지 편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저 진나라 초나라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그 진나라하고 초나라 그 먼 거리도 쫓아가요. 왜요? 내 손가락 피려고. 아니 왜 쓸모도 없는 손가락 구부러진 게 왜 그렇게 피고 싶죠? 에? 아니 이거 없어도 되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이걸 펴요? 보기 싫어서요?
딴 사람하고 틀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사는데 지장을 주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남하고 틀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맹자 얘기예요. 지 무명지 손가락 구부러진 건 남하고 틀린 건 창피한 줄 알면서 지 마음 남하고 틀린 건 왜 창피한 줄 모르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방심 얘기합니다. 지 얼굴 남하고 틀린 거 그거 창피해서 성형수술해내라고 그냥 개돈 타고 다 갖다 볼 줄 알면서 지 마음 모질고 남한테 나쁘게 하는 건 왜 그 고칠 줄을 모르냐 이거죠. 예? 자기 마음 놓아져서 저기저기 굴러다니는 그 마음 성형수술 아니 성심수술 형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죠. 그 마음 고쳐야 될 걸 모르고 돈만 들여서 얼굴 뜯어 고치고 자기 부모 봉양하는 건 모르고 개나 호텔에 맡기고 다니면서 자 지금 손자는 조그만 개 얘기 잘못했다. 요즘 개 길르는 집 많아갖고 그 조그만 예측이라도 이렇게 조짐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래요. 상대방이 이상하게 나한테 와서 뭐 화해하자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랍니다.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질문해볼까요? 상대방이 지팡이를 짚고 저 군대를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뭐 그런 얘기들. 상대방이 말고기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나 그 짐승 소고기를 갖다가 죽여서 그거를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량이 없어서. 이제 잘 아시네. 그러니까 그러한 단순한 아니면 적의 행동, 동식물의 어떠한 그 조그만 단서들, 먼지의 모습, 상대방의 언행 이런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걸 통해서 뭔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해된 상황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세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죠. 아주 그냥 굉장히 뭐랄까 이 다이나믹하게 예? 다이나믹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을 해갖고 뭔가 나의 그 전력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손자 뭐 계속 이거 하나는 또 질문을 해보고 넘어가야겠네. 이 매달 현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글자인데 취사도구 와자 그리고 아니 불자 돌이킬 반자 그 기자. 예. 자, 이게 뭐예요? 취사도구라 그랬죠? 상대방을 딱 보니까 그 취사도구에다가 이제 부엌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잖아요. 밥을 해 먹고는 그 밥 해 먹은 취사도구를 그 부엌에다가 그냥 매달아 놓고, 부뚜막에 매달아 놓고 자기 막사로 갖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단서를 보면 뭘 예측하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봤더니만 밥을 해 먹고는 밥 해먹은 그릇을 설거지를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해 먹은 밥이 마지막 밥이란 얘기죠. 이사 가기 전날 여러분들 설거지 해요? 하시나? 안 올 거니까. 이제는 밥 해 먹을 일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지에 몰린 적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밥 해먹은 치사도구 매달아 놓고 지 막사로 갖고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저 부대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가갔구나. 이제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설거지 안 해놓고 있는 그 주부들은 그건 뭐 어떻게 해줘? 거의 막판까지 간 집이라는 걸 예측이 해야겠네요. 예? 설거지 꼭 해고 다니세요, 지금? 예. 설거지 안 하면 남들이 보면, 야, 저 집 막판까지 갔어. 설거지도 안 하고. 이거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느 집단을 보니까, 삭상자. 그 집단이
이 자주삭자에게 자주 상을 줘요. 저 집단을 보니까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상 이게 자주 너무 자주 상을 주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이것도 궁색할 군자랑 같아요. 뭔가 막다른 집단이. 상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집단도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왜 상을 줘요? 그거 안 주면 안 따라오니까 상 주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너 100점 몇 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건 너무 남발하는 집안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거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적절하게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조직원들에게 상을 주는 부대도 이건 궁지에 몰린 부대고, 너무 많이 벌을 주는 부대도 이것도 뭔가 곤란한 부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 안 되면 계속 왜 매루되었으려요. 결국은 저 집단은 상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벌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이게 안정된 집단이지, 상만 남발한다든지 또 아니면 벌만 많이 남발한다든지 이런 집단은 결코 안정된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32가지의 단서를 보고 예측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군대의 숫자가 비익다야요. 예? 이인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손자가 이런 32가지의 조그만 단서를 보고 뭐 동식물, 새의 움직임, 먼지의 모양, 상대방의 언행,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무슨 뭐 이런 요만큼의 단서를 보고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측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군대에서 상대방과 싸울 때 군대의 숫자가 많이 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또 용맹만 믿고 용기만 믿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결국은 군대에선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막가파들이 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진짜 유능한 전쟁은 좋게 병력, 우리의 모든 군사적 힘을 한 군데로 탁 모아서 10명이든 100명이든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묘적 상대방을 헤아리려자 정확하게 단서를 통해서 헤아려서 취인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임무를 탁 줘서 공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과학적 사유 방식이에요. 아주 그냥 냉철하잖아요. 군대에서 이기는 게 무슨 용기만 갖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숫자 갖고 이기는 게 아니다. 뭐예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군의 힘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걸 비교를 해서, 그리고 그 임무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 임무에 맞는 사람을 뽑았을 뿐이다.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서 상대방을 섬멸시키는 그러한 아주 이성적인 전쟁을 하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유무려의 이적자는 아무 생각과 고려함이 없이 상대방을 깔보고 쉽게 보는 자는 필금어인이라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갖고 상대방과 싸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이성을 갖고 싸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손자가 얘기한 이 32가지 그 단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다. 주춧돌이 젖었으면 잘 아시네 이제. 주춧돌이 젖었으면 우산을 펴라. 예? 이 초윤 장산하라. 이런 말 우리 처음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 예측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예?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남편인가요? 아니면 남편 같으면 집에 부인이 뿡하니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었는데 말도 안 하고 있어. 소리 빽 질리는. 그건 아주 최악의 감성적 사유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지. 그거를 한번 다가가서 그 사람이 도대체 괜히 그러지 않잖아요.
뭐 많이 그래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저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예측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보고, 아니 이게 뭐 배불리니까 이제는 뭐 이런 억지같이 해봤자 그 가정이 탄탄할 리도 없고, 정말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그 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까지도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손자가 얘기하는 그 이성적 사유요, 그리고 분석하는 사유 방식이라 이겁니다. 여간 이 초윤장산의 정신, 주춧돌이 젖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게 습기가 많아지니까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 냉철한 계산적인 이 삶 속에서 상대방과 내 마음이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여유가 저는 찾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